안녕하세요. 윌로우 인문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 버드나무의 부는 바람과 윌로우 인문 아카데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원경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확산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꾸며진 작은 도서관 버드나무의 부는 바람에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커피 한 잔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윌로우 인문 아카데미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잡았습니다. 각 영역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치열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학, 철학, 또 문학, 역사 등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감신대와 연세대 등 가장 첨예한 신학을 다루는 곳에서 인기절정의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 박일준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일준 박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인문학 강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나누어 갈 텐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너무 많은 건가? 아무튼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 모두가 생각하기는 이맘때쯤이면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의 낙관들을 갖고 있었는데 초기에 가장 부정적인 예측대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인문학 강좌를 찾아뵙게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굉장히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생존 본능의 일부이고요. 그것이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문제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렇게 나쁜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 문명의 방식이 문제죠.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이것을 만나게 됐는데,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게 뭐냐 하면 21세기 초엽이잖아요. 오늘해가 2020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세기 초에 전 세계를 강타한 여러 가지 재난들,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팬데믹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20세기 전반기에 벌어졌거든요.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다시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추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명의 방식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경고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계속 해왔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코로나는 그 무엇을 발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얽혀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얽혀있다라고 하는 건 모든 생명이 얽혀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얽혀있으면은 사실 생명체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 강의의 핵심 주제이긴 하지만 인간은 연장이에요. 연장, 그러면 한국말로는 도구라는 뜻도 있고 연장된다는 말도 있는데, 영어로는 연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연장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지금 제 앞에 보통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의 기억력을 핸드폰으로 연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기억 못하는 거 여기다 집어넣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뇌의 외장 하드로 이걸 쓰고 있는데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을 외부적으로 연장해서 쓰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연장된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타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보통 2년의 노예 계약이 끝나면 버리죠. 그리고 새 것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갖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물건의 일부인데 우리가 물건과 연동해서 살아가는데 그 물건을 갖다 계속 소비하면서 버리고 새로 구매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명의 생활 방식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동물과의 접촉 방법,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지금 동물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전에 뭐 조류 독감이나 그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도 정체된 게 아니니까. 그 와중에 인간이 동물하고 접촉하는 방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식생활 습관이에요. 늑대의 나라 독일에는 늑대가 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원래 독일이라는 나라의 별명이 늑대의 나라인데요. 거기에 늑대는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개가 많죠. 개는 수백만 마리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독일 사람들이 먹는 그 소나 돼지는 몇만 마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동물 중에 가장 많은 게 이 인간의 그 먹이를 위해서 그 사육되고 있는 소나 돼지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전체 생태계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양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조율하면서 공생하고 있는데, 인간의 문명이 갑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소나 돼지, 개 이런 특정한 종들만을 중심으로 생태계 환경을 획일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적응력이나 감염이 취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도래한 하나의 재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명을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많은 초점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주제는 언택 시대라고 하는 주제. 그러니까 언택이라고 하는 말은 신조어처럼 들리는데 원래 영어 사전에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언택 그러니까 이게 신조어인 줄 알고 막 사전 찾아가지고, 근데 영어 사전에 원래 언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컨택이라는 말은 접촉이라는 말이고요. 언택이라는 말은 비대면이라는 말인데, 갑자기 이제 그 팬데믹이 되면서 우리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오늘 강의도 대면으로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잖아요. 그 언택 시대에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 적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려들이 있고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현재 대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대학의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지난 학기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르지만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멈춰 있기는 하지만 그냥 다 멈춘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일상을 최대한으로 굴려가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 그래서 비대면 시대라고, 언택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언택 시대가 왜 가능한지를 인간의 그 어떤 조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미디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택 시대와 미디어 시대가 우리들에게 낳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정신건강의 문제인데, 인간의 몸은 아까 좀 전에 이제 코로나가
그 모든 생명의 얽힘을 우리가 이렇게 인간 문명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축소하면서 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디지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오감을 사용해서 세계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오감에는 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또 뭐 있지? 아무튼 오감이라고 통상 그러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주로 활용하는 감각이 두 가지일 거예요. 시각하고 청각. 그 외에는 다른 감각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단다면 손가락 끝에 촉각 정도? 그러니까 오감을 활용해서 세계를 만나던 존재가 갑자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성을 연장하면서 자기가 감각을 통해서 감각을 활용하는 부분이 크게 축소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이제 맥루한 같은 사람은 보통 이제 그 자가 절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감각 마비.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떤 문제를 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경고들이 계속 있어 왔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런지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언택 시대의 인간인데요. 언택 시대라고 하는 건 뭐 비대면 시대에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뇌 가소성이죠. 신경 가소성이라고 통상 말하기도 하는데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두뇌의 신경의 연결이 플라스틱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있다. 두뇌 신경세포가요. 그 원래 가소성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그 우리 머리 안에 들어있는 뇌하고요, 몸하고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 가소성이 생각보다 빨리 고정이 되는데 인간은 그 학습 능력 때문에 두뇌를 활용하는 활용도가 커서 그것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고 움직이는데 보통 1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소나 말 같은 동물 유기체들은 보통 몇 시간이면 걷고 뛰는데 인간은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뇌가 우리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경을 완전히 고정해서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확정이 되느냐? 보통 만 2세 때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두뇌의 신경 연결이 이게 일치가 되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요점은 뭐냐면 그 가소성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라 그것이 리와이어링 그래갖고 재배선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배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끔가다 이제 인생에서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신체가 절단된다거나 혹은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앓게 되는 경우에, 아니면 중풍을 들어서 신체가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그 이후의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환자들은 그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붙들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합니다. 그때 이 두뇌가 어렸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고정된 그 두뇌의 신경세포 연결을 새롭게 배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경 가소성 개념인데, 그런 거를 갖다가 앤디 클락은 연장된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이제 에피제네시스 후성 발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신경 가소성과 연관해 갖고요. 신경 가소성에 관련된 그 최초의 실험은 그 감각 대치 실험인데요. 그 뇌 가소성이라는 말을 처음에 만든 그 과학자의 이름이 폴 바크 이리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0년대 네이처지에 그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시각 장애인이라는 말은 조금 쓰기 좀 불편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성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적인 경험을 전혀 갖지 못한 맹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의 요점은 뭐냐 하면 시각 장애인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시각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실험은 뭐 비교적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맹인을 의자에 앉혀놨는데 이 의자가 그냥 의자가 아니고요. 이 등바지에 400개의 진동 센서가 등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이렇게 딱 대면 그 등에 있는 진동 센서를 통해 가지고 400개의 진동 센서가 그 TV의 그 격자 무늬처럼 이렇게 돼서 오른쪽에 대상이 나타나면 그 등의 오른쪽에 있는 진동 센서가 움직이는 거고, 대상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동 센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상이 그 움직이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맹인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그냥 그 진짜 아날로그 대상을 잡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저 그림 앞에 보면은 스크린이 있죠. 스크린에 대상이 나타나면 카메라가 그 스크린에 나타난 대상을 포착을 해서 그거 카메라가 그 신호를 연결된 컴퓨터에 보내고, 컴퓨터가 그 신호를 진동 신호를 변환해서 등받이에 있는 400개의 진동 센서를 통해서 그 신호를 등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맹인이 그 의자에 앉아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되게 재밌는 질문이죠. 봤을까? 못 봤을까? 이 사람은 선천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시각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 실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 되게 궁금한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진동 센서를 통해 가지고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에 나타난 글자를 읽고 얼굴을 알아보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대상의 멀고 가까움을 영상을 통해서 카메라로 포착한 건데, 그걸 통해서 이 거리를 판단하고요, 얼굴을 알아보고 글자를 읽었다고 그랬어요. 글자를 읽었다는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었다. 이게 가능한가? 근데 놀랍게도 이 진동 센서를 등에다 달고 이렇게 한지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되면 감각이 바뀐대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폴 바크 이리트가 얘기하는 sensory substitution, 그래서 감각 대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받이에서 내가 등으로 이 감각을 받는 건 촉각이잖아요. 이 촉각을 통해서 등에 있는 진동의 센서를 통해서 시각적인 경험을 두뇌가 지금 만든 거거든요. 글자를 보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초기에는 감각 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실험이 이거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실험도 더 있었는데, 우선은 일단은 이 실험을 통해서 감각이 대치된다. 그러니까 촉각이 시각으로 대치될 수 있고, 시각이 촉각으로도 그럼 대치될 수 있는 거고, 청각이나 그런 것들이 시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럴까? 두뇌 안에는 오감이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시각으로 연결하는 어떤 그 신경의 연결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맹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있어, 두뇌 안에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감각을 대치해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말로 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맹인은 세계를 볼까요? 못 볼까요? 그러니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정상인들의 편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인은 말하자면 지팡이로, 그러니까 보통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로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그 두들기는 걸 통해 갖고 그 사람들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세계를 두들기면서 청각으로 세계를 소나로 탐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명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보는 방식이 우리처럼 시각을 통해서 가시광선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청각이라는 걸 통해서 말하자면 시각적인 경험을 변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식의 전복인데요. 우리는 뇌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뇌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맹인의 지팡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맹인의 지팡이는 말하자면 세계를 그 보는 도구죠. 그 비슷한 실험이 이제 그 쉐릴 실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쉐릴 실츠는 그 무슨 이상이 있었냐면 그 달팽이관 있잖아요. 달팽이관에 그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지? 반고리 달팽이관이 3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털이 나 있는데 그 달팽이관 안에 유체가 차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움직이면 그 육모가 이렇게 서 있다가 그 유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몸이 좌측으로 흔들리는지 앞뒤로 흔들리는지 위아래로 하는지 이걸 파악하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이 쉐릴 실츠라고 하는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뇌가 아니라 이 귀 안에 있는 반고리관이 그 기능을 90%를 상실했으니까 이걸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헬멧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헬멧을 만들어 가지고 이 헬멧을 통해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장치, 센서를 여기다 장착을 하고, 이 헬멧으로부터 이 움직이는 이 그 이동의 그 감각 있잖아요. 그걸 컴퓨터로 보내고 컴퓨터가 다시 그것을 갖다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아까 그 맹인 같은 경우에 등받이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입에다 물고 있죠. 혀에다가 이 그 헬멧에 달린 센서를 통해 갖고 변환된 운동 신호를 혀에 무는 장치에다 변환을 해서 보낸 거예요. 놀랍게도 쉐릴 실츠가 지금 현재 생물학적으로는 그 반고리관의 그 어떤 그 감각이 90%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쉐릴 실츠가 이 헬멧을 사용하면서 그 놀랍게도 그 감각을 완전히 회복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혀에 무는 것도 이렇게 어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딴 데로 이동하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실험은 사실은 이 도구를 물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실은 이 실험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한 4시간 정도? 4시간 너무 길다. 제 기억으로는 한 2시간인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저거를 이렇게 물고서 균형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걸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을 수만 없으니까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한 2시간 정도 하면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도구가 없어도 이 감각을 회복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매일 했는데, 나중에는 한 2시간 정도 하면 하루 일상을 수행하는 동안에 다시 이 도구를 다시 장착하고 훈련을 하지 않아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감각이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의 감각이요, 대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만들어 가면 인간이 기묘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의 무슨 감정이나 감성이 파괴되지 않을까? 정상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게 다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인간 유기체는 항상성 시스템이에요.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은 이거지만, 어쨌든 인간 유기체가 생각하는 일상은 우리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도록 정상을 유지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느 정도의 일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의 감각이 이미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만나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든 우리의 일상이 이미 바뀌어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바뀌어가는 일상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 있기는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아마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나는 법도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요새 악수 안 하죠. 이제 요새 어른들 만나거나 누구 만나면 옛날에는 당연하게 악수를 했는데 요새는 절대로 악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이렇게 쓰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만난 한국 사람들이 원래 가무의 민족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고서에 보면 국중대회 연일 주취 가무 이런 구절이 나올 만큼, 그러니까 국중대회는 나라에 큰 모임이 있어갖고 연일 주취 가무, 그러니까 매일 주취 가무가 벌어질 정도로 사람들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고대부터 있는데, 지금 그게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회식들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 우리의 일상이 다 바뀌어 가고 있는데, 바뀐 일상에 우리가 어떻게 복귀할 수 있을 것이냐. 복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진 일상에 적응하는데, 예를 들면요, 앤디 클락이라는 사람이 연장된 정신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 개념의 요지가 뭐냐면 가상의 환자예요. 오토라는 알츠하이머 환자인데, 알츠하이머 아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억력을 손상합니다. 손상이 돼서요, 기억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억된 정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은 새로운 것을 기억해서 넣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상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근데 앤디 클락은 이 오토가 나름대로 일상을 상당히 잘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썼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가 기억 능력을 상실할 경우엔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는데요. 사실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의 두뇌가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오토라는 알츠하이머 환자는 내일 예를 들면 모마 미술관에 갈 일이 있다. 그럼 그걸 듣는 순간 메모지에다 써갖고 냉장고 위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 때 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걸 갖다 자기가 생각나서 뭘 할 수 있는 걸 냉장고 앞에다 쭉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간하고 뭘 하는 거,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 있다가 해보면 기억이 안 나겠죠. 안 날 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장 잘 찾아가는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거기다 목록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기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게 써져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써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다음날 일어나서 모마 미술관에 내가 가갖고 거기 전시회에 뭐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와야지라고 하면서 그걸 회복한다는 거야. 여기서 생물학적인 뇌의 기억 능력은 파손이 됐지만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포스트잇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갖고 우리가 전화번호를 여기다 저장해 놓고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택 시대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두뇌를 외부로 연장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개념에 따라서, 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앤디 클락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는 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저기를 하냐면 어떤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 생물학적인 뇌에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해 놨던 어떤 행동을 활동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츠하이머가 걸린 오토는 어떤 할 일이 생겼다. 그럼 그걸 다 포스트잇에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모마 미술관에 가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차이는 뭐냐면 정상인은 생물학적인 뇌에다 저장을 했고 오토는 알츠하이머로 기억력이 회복이 안 되니까 포스트잇을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했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삶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삶이냐, 그건 사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우리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이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그런 시대가 되면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니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우리가 적응 못하겠다. 그거 사실 조금 우리들의 선입견입니다. 뇌는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늙지 않아요. 몸은 늙어요. 뇌는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60세, 70세가 되셔도요, 어학 공부를 뭐 매일 2시간, 3시간씩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두뇌 신경세포의 연결이 살아나고요. 심지어는 뇌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는 죽지 않아요. 몸의 생물학적인 능력은 떨어져도 그 뇌의 배선이 살아난다는 건 신체의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완벽한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극복해서 살아갈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은 인간 몸이 갖고 있는 에피제네시스라고 그래요. 후성 발생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뇌 가소성이 만 2세 때에 이제 만 2세 때까지 몸이 적응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뇌 신경세포가 몸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완벽하게 배선이 안 돼 있다가 2세쯤 돼서 이 연결이 딱 고정이 된다는 얘기는 태어나고 나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습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몸을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쇼팽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요,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모의 그 사람의 선천적인 능력이라는 건 부모라는 환경이나 가족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더 많은 감각들을 활용하는 활용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걸 갖다가 이제 후성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 오토의 사례를 그 캐서린 말라브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괴적 가소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Destructive Plasticity. 그래서 캐서린 말라브의 그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소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사실은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무의식적으로 세뇌된 결과가 아닐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캐서린 말라브가 이제는 가소성을, 그러니까 오토의 사례 같은 경우를 해서 파괴적 가소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좀 바꿔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토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은 뭐냐면 자신의 기억력이 파괴됐잖아요.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기억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환경은 기억력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됐지만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 게 아니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자신의 일부로 삼아서 사실은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인간의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은 여전히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의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테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인간 다움을 유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알츠하이머나 그런 걸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그리고 시각장애인, 맹인이 되었던 경험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걸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고유한 환경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는 이 재난을 발명한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발명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발명한 건 우리였고 이 디지털 네트워크는 우리 몸의 연장이다.
연장된 몸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이겠죠. 그러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